안녕하세요. 치과 기공학개론 배은정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부 구강계 기관에서 제2장 치아 경조직 결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치아의 경조직이라고 하면은요, 치아의 머리 쪽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부분 있죠?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단단한 부위를 꼽아라 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뭐 머리뼈?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어디가 가장 단단할까?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은 바로 치아입니다. 치아 중에서도 내 치아의 가장 바깥 부분 있죠? 우리가 저작을 할 때 노출이 되어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경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장 단단한 부분인데 결손 혹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충분히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문제들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우선 치아의 딱딱한 부분인 경조직이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기계적인 요인, 화학적인 요인, 병리학적인 요인, 발생학적인 원인이 있는데 아래 표를 보시면은요. 우선 병리학적인 원인에 의한 결손에는요. 그 원인의 치아 오식증과 이제 치아 뼈가 흡수되는, 치아 골이 흡수되는 현상을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치아 오식증이라고 하면은 치아가 썩는 걸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치과를 가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치아의 딱딱한 부분인데 왜 쉽게 썩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치아를 형태학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치아의 머리 부분에서도 이제 치아의 저작에 해당하는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요, 깊은 고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랑을 잘 닦아주지 않으면 음식물이 계속 쌓이게 되고 음식물이 쌓이게 되면은 그 부분이 점점 산화가 되면서 이렇게 깎여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문제는 치아의 머리 부분은요, 그렇게 쉽게 깨지거나 쉽게 망가지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썩은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타고선 치아의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치아의 안쪽은 치아의 머리 쪽처럼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썩은 부분이 한번 발생이 됐다 싶으면은요, 사실상 아래쪽, 안쪽에 있는, 치아의 안쪽에 있는 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심하게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아 조금 이상한데 혹은 조금 아픈데 아니면 좀 썩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바로 치과에 가서 좀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작은 부위일 때 우리가 치아를 떼우는 것과 이 안쪽에 굉장히 깊어져서 나중에 수복이 커지게 되면은요, 사실상 비용도 달라지고요, 시간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 치아가 그만큼 많이 삭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내 몸에 인공적인 것보다는 내 신체 그대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좀 이가 좀 썩었다 혹은 이가 썩지 않더라도 좀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좋겠죠. 자, 요 우식증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기계적 원인에 대한 결손을 보면은요,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외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축구를 한다든지 친구들하고 공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막 뛰어놀다가 넘어졌다든지 했을 때 이가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가 이런 심한 외력에 의해서 깨지거나 혹은 금이 가거나 하는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계적인 원인에 의한 결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 외상에 의한 결손, 만성이라고 하는 거는 갑작스럽게 발생되어지는 어떤 요인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뭐 길게 얘기하자면 몇 년,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발생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입술질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원인으로 교무증, 마모증, 굴곡, 파절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화학적 원인에 의한 결손, 화학적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 바로 산성, 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특징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탄산음료를 많이 마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조금 이렇게 주기적으로 구토하는 증상을 갖고 있다든지 했을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런 산성으로 인해서 치아가 쉽게 부식이 되면서 쉽게 부식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치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치아 결손이 될 수 있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생학적 원인에 의한 결손, 아예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치아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형치라든지 이제 치아의 가장 단단한 부분이 범랑질이 조금 부족하게 이렇게 형성 부전증으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치아의 딱딱한 부분이 경조직이 결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치아 오식증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치아 오식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좀 보자면은요. 세균에서 발생된 산의 작용으로 치질 중에서 무기질이 탈해된 후 남아있는 유기질이 세균에 의해서 파괴되어 생긴 치아 경조직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치아 오식증의 정의는요. 100% 확실한 정의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기질이 탈해된 후 남아있는 유기질이 파괴된다라고 하는데 무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부분이 먼저 탈회라는 건 이제 벗겨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에 의해서 부식돼가지고 이제 단단한 부분이 벗겨지고 나서 그 다음에 안쪽으로 세균이 침투해서 안쪽에 있는 약한 부분을 파괴시켜서 오식증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하나의 설에 좀 가깝고요. 현재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설이 바로 요 설이거든요. 조금 더 얘기하자면 뭐 요거 설을 제시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 시기마다 요 설이 조금 바뀌긴 하는데 현재 시대에서 가장 그래도 치아 오식증이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요 설입니다. 요런 치아 오식증이 발생이 되면은요 급성 장애성 칫수염, 급성 환호성 칫수염을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잇몸에 이런 염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잇몸에서 이제 염증으로 인한 고름이 발생이 되기도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범발성 질환이다. 이게 뭐 특징이 없다라는 거죠. 특정 지역에서 혹은 특정 시기에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이다라는 것이고요. 특징이라고 하면 치료 후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왜냐? 얘가 단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의식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금 어느 정도 그런 자정작용 효과는 가지고는 있겠지만 단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깎아졌다 혹은 벗겨졌다라고 하면은요 그걸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치아 오식증 사진을 보면은요 보통 이렇게 오식이 생긴 부분들을 까맣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요 까맣게 변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효소 혹은 이제 세균에 의해서 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까지는 너무 여러분들이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 좀 배우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치아 오식증이 발생되어지는 역학적인 좀 특징을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문화 수준에서는 조금 더 문화인이 아무래도 좀 오식증이 덜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또 받아들이는 또 차이가 좀 있는 게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에서 치아 오식증 발생이 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식습관에 있겠죠.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단 음식을 많이 먹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음식물을 섭취해서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큰 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냥 먹는 거 자체를 받아들인 반면 최근에는 우리가 사실 건강적인 부분을 크게 고려하진 않잖아요. 워낙 뭐 굳이 음식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음식물 섭취를 단순히 영양학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맛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여러 가지 맛 중에서도 본인도 선호하는 맛이 있고 또 현대인일수록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정신적인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상 단 거를 좀 많이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탕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우식증 발생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요거 별로 좀 특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연령으로 따지자면은 아동이 좀 더 많습니다. 왜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관리하기도 조금 힘들고, 더군다나 성인에 비해서 당분 섭취량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아동에서 우식증 발생 비율이 더 높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로 보자면, 축적된 퍼센테이지로 보자면 당연히 그건 성인이 높겠죠. 근데 새로 발생된 비율은 아동에서 신생률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성별을 따지자면은 여자가 조금 더 높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식물 섭취에 대한 원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인이 바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특징도 있습니다. 왜 임신과 출산을 하면은 우식증이 생기느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우선 관리가 조금 힘들다는 거. 임신 중에는 우리가 치과 진료를 받기가 좀 힘들죠. 약물 쓰기도 힘들고.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면서 이런 우식증이 방치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임신을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치아가 좀 약해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우식증 발생 비율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치아 상실 원인을 보자면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치아 우식증이에요. 한 88% 가까운 비율이 치아 우식증으로 인해서 치아를 잃는다, 치아가 빠진다, 혹은 치아를 뺀다. 이렇게 되고 있겠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가 치주 질환, 즉 잇몸이 약해지면서 이제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를 이제 빼거나 상실을 하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치아 우식증 발생 요인은요, 환경적인 요인, 병원체적인 요인, 숙주 요인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주 요인이라고 보면은 치아가 갖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보시면 되겠고요. 병원체적인 요인은 세균, 이제 치아를 이제 썩게 만드는 그런 세균. 환경적인 요인은 이런 식습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 구강을 얼마만큼 관리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겠죠. 우선 숙주 요인을 먼저 보시면은요. 치아에 홈이 깊게 파졌거나, 즉 어금니 쪽에서 고랑이 깊거나 혹은 치아의 배열이 불규칙한 경우. 치아의 배열이 불규칙하다고 하면은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틈으로 음식물이 꼈을 때 잘 빠져야 되는데 잘 안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오랫동안 음식물이 거기서 침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게 치석이 되고, 치석이 되면서 치아를 나쁘게 만드는, 안 좋게 만들어지는 효과로 작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타액약, 즉 침 분비가 좀 적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식증 발생 비율이 좀 높습니다. 왜냐? 이 침의 역할은요, 뭐 앞서서 우리 전 시간에서 구강에서 봤을 때 음식물을 좀 소화시키는 작용을 돕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치아 사이에 껴있는 음식물을 제거를 해준 역할도 좀 있어요. 이렇게 타액이 분비되면서 침으로 인해서 음식물이 좀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침 분비량이 적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음식물 제거에 그만큼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좀 약한 사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식증에 좀 잘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체 요인으로는요, 구강 내에 존재하는 산생성균 이런 것들이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은 이제 구강의 위생 상태나 본인의 이런 관리 능력, 그 다음에 식습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병원체 요인을 조금 더 깊게 보면은요, 현재 이런 치아를 썩게 만드는 병원체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뮤탄수균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이제 치약 광고라든지 했을 때 뮤탄수균을 뭐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효능을 가졌다 우리 치약은, 뭐 이런 아마 광고를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우식증을 발생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이제 세균으로 바로 이런 뮤탄수균을 꼽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아의 그런 외면에서 생겨져 있는 음식물로 인해서 이런 병원체균이 같이 음식물과 만나게 되면은 음식물을 부식시키면서 거기에 더불어 이제 치아도 부식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환경적인 요인으로는요, 우선 구강 내에 해당하는 환경과 구강 외에 해당하는 환경으로 좀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구강 내에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본인이 얼마만큼 관리를 잘 하는지, 구강 위생에 대한 이제 관리 능력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구강 외적인 부분에 대한 환경 요인으로는 이제 불소, 대표적으로 불소를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불소라는 게 이제 치아 자체를 좀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불소 많이 먹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사용하는 치약이 기본적으로 불소가 어느 정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지역 내에서 아예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서 공급을 하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양치하면서 혹은 마시는 물에도 불소가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음식물이라든지 그런 곳에도 불소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불소를 섭취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적인 수준, 경제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경제력이 좀 낮은 집단에 비해 구강 관리 능력이 좀 더 우수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은 이제 치아까지 신경 쓸 겨를이 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치아가 망가지기 전에 관리를 하는 이런 이제 습관이 형성이 되면서 훨씬 더 구강 위생이 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치아 오식증 예방 관리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이제 숙주에서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제거하거나 혹은 병원체 요인을 제거하거나 혹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숙주 요인 제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주 요인 제거법, 뭐 치아를 제거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치아에 문제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치질의 내산성을 증가, 아까 이제 구강 상태가 좀 산성이거나 혹은 이런 산성이 좀 진해지게 되면은 부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아 안에 있는 이제 치아 부분에서 좀 산성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바로 내산성을 증가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면서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도시관 급수불화법이죠. 요게 뭐냐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수돗물에 불소를 어느 정도 농도를 타서 내보내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수돗물 불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가장 경제적이면서 효과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상 알게 모르게 불소를 접하고 있으면서 치아 건강을 어느 정도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균의 침입로 차단, 그 다음에 치면 열구 전색, 치면 열구 전색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교환면 부분에 그 깊은 홈이 파져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깊은 홈으로 인해서 음식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칫솔질도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 홈을 아예 메워버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 그러니까 6세, 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 보통 요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영구치가 나오자마자 홈을 메워버려서 치아가 썩는 것 자체를 좀 방지하는 이러한 이제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병원체 요인 제거법. 병원체 요인 제거법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함수탄소 분해 억제법이라고 해서 비타민 K랑 사르코사이드를 사용해서 산의 생성을 억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 증식 자체를 좀 억제하는 물질을 사용해서 살균 작용이라든지 정균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요 연구 결과를 좀 보시면은요. 이제 3회 정식을 먹은 사람의 체면 세균막 pH 변화, pH라고 하는 거는 산성의 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구강은 산성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구강이 산성화가 되면은 그만큼 부식이 될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더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요, 지금 왼쪽에 그래프 총 3가지가 있는데 녹색 그래프, 노란색, 보라색 요렇게 3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우선은 밥 하루에 3끼 먹은 사람이죠. 3번 하루에 밥 먹은 사람의 치명세균막 pH 변화를 봤더니 밥을 먹자마자 pH가 한번 뚝 떨어지죠. 보통 떨어지는 그 시간이 3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난 이후에 3분 가까이 pH가 많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분 안에 밥 먹고 양치질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pH, 즉 산성이 오래되면 오래 갈수록 그만큼 부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나서 3분 안에 양치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 그럼 3분이 지나면 계속 pH가 떨어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구강 자체가 어느 정도 자생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분이 지나고 한 15분 정도가 지나면요 pH가 다시 서서히 올라가요. 서서히 올라가지만 원래 그러니까 밥을 먹기 전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거보다 좀 약하지만 그래도 pH가 조금 올라간 상태로 가다가 점심을 먹게 되면 또 한번 뚝 떨어지죠. 그러고 나서 한 15분 정도 또 한 20분 정도 지나면 다시 pH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또 저녁을 먹고 나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의 pH 변화가 이렇게 있는데, 자, 그 밑에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밥 3끼 먹고 4번 간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먹고 간식, 점심 먹고 간식, 저녁 먹고 간식. 그러면서 이제 매 끼니 사이에 만약에 간식을 먹었다라고 하면 pH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노란색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얘가 자생적으로 pH가 회복할 시간을 안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pH가 계속 낮아 있는 상태로 오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보자면은 밥을 3끼 먹고 간식도 4번 먹었는데 대신 중간중간에 이런 자일리톨이 들어간 간식을 같이 먹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pH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나서 3분 안에 양치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혹여나 그런 양치질을 못할 경우에는 뭐 가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일리톨이 들어간 요즘에는 뭐 그 껌 종류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라도 씹어주면은 조금은 괜찮아지고 가장 안 좋은 건 뭐다? 밥 먹고 간식 먹고 밥 먹고 간식 먹고 이거는 사실상 우리 구강에 이게 이야 썩어라 하는 거랑 마찬가지의 효과를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제거법을 보시면은요, 내가 스스로 치아를 잘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음식 조절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분이 들어간 음식을 가급적이면 많이 먹지 않고 혹여나 먹었다고 하면은 반드시 정확한 제대로 된 칫솔질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치아 경조직 결손 중에서 교모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모증이 뭐냐? 교합에 의해서 치질이 소모되는 것. 쉽게 말하자면요, 이갈이. 즉, 이를 자주 가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 교모증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원인으로 보면은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이갈이를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풀어놨는데요. 아래턱, 위턱이 서로 맞물렸을 때 마주 닿는 치아나 인접하고 있는 치아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서로 갈리는 현상이 바로 교모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이를 앙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턱에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만약에 턱에 힘이 들어가 있다, 혹은 잘 때도 마찬가지로 턱에 힘을 주고 이를 앙 다물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잘 때 조금 더 긴장을 풀고 턱에 힘을 좀 풀고 자면은요, 이과리 습관을 개선하는 데도 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때 나 습관적으로 윗니와 아랫니를 붙여놓진 않나? 라고 한번 스스로 좀 보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아이가 붙어있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의도적으로 좀 떨어뜨려주는 습관을 좀 가지는 게 이가리, 즉 이가리로 인한 교모증을 좀 예방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딱딱한 음식 이런 것들도 좀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직업적으로 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사용해서 뭐 예전에는 이제 이런 미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핀 같은 경우 이로 이렇게 물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런 교모증이 종종 나타나긴 했어요. 그다음에 증상으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절단면,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절단면이라든지 혹은 이제 구치분에 있는 교합면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예방하는 방법 앞서서 설명을 했죠. 이제 스스로 가급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이갈이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은요, 이갈이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이갈이 장치를 좀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경부 마모증이에요. 교모증이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교모증 같은 경우에는 교환면에 생기잖아요. 마모되는 현상이. 근데 치경부 마모증은요. 교환면에 생기는 게 아니라 치아의 뿌리 쪽에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왼쪽 사진을 봤을 때 치료 전이라고 하고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에 치아가 움푹 파여 있는 게 보이시죠? 사실상 치아의 머리 부분은 안 깎여요, 잘. 그렇지만 치아의 뿌리 부분이 이렇게 과도한 입술질로 인해서 자주 깎이게 되는데 요런 현상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잇몸이 아래쪽으로 처지거든요. 그러면서 치아의 뿌리 부분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치아의 뿌리 부분은 치아의 머리 부분과는 달리 덜 딱딱해요. 그래서 입술질이 과하게 되다 보면 이 부분이 당연히 이렇게 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특징이 일어나느냐? 굉장히 많이 시린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 나중에 떼우기도 하겠는데요. 이제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시림으로 인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서 좀 이가 시린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혹시 우리 부모님이 입술질을 좀 과도하게 하고 계시진 않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이런 마모증을 예방을 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칫솔도 좀 강하지 않은 거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칫솔질 방법도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없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확한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기회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위아래로 칫솔질을 하는 게 이런 치경부 마모증을 예방하는 하나의 칫솔질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치약을 좀 바꿔보는 거죠. 연마제가 좀 들어간 치약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시고 불소 함유량이 높은 이런 시린이를 위한 치약이라고 나온 것들은 보통 불소 함유량이 조금 높고 그다음에 연마제가 조금 덜 들어간 치약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침식증입니다. 요거는 이제 부식증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산에 의해서 딱딱한 부분이 용에 녹는 것을 우리가 이제 침식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식증이 발생되어지는 원인으로는 탄산음료수, 그다음에 뭐 이런 산성이 들어간 음료수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한테서 주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조금 구토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뭐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서 이제 개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먹는 것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그런 이제 습관을 가진 사람들한테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치아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왜냐? 우리 몸속에는 위산이 있죠. 위 속에는 음식물을 잘 소화를 돕게끔 이제 산이 분비가 되는데 구토를 하게 되면 그 산성이 구강을 통해서 다시 배출이 되겠죠. 그러면서 치아를 거치기 때문에 치아가 당연히 굉장히 많이 약해집니다.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요. 임신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입덧으로 인한 구토라든지 혹은 호르몬으로 인한 치아가 약해지면서 생길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해서 침식증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아 경조직 결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교모증이 뭐냐? 저작에 의해서 교환면이 마모되는 현상이다. 그 다음에 굴곡파절은 뭐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저기 두 번째 있는 사진이죠. 그래서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치경부 쪽이 함몰되어 있는 거. 약간 마모증이랑 좀 비슷하죠. 그다음에 부식증은 산에 의해서 녹는 거. 마모증은 잘못된 이제 칫솔질로 인해서 치경부가 마모되는 것이다라고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치아 경조직 결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실생활에서 좀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차수가 아니었나 싶고요. 여러분들이 또 아마 치아가 당연히 건강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아마 한두 군데 이상은 이제 치아를 수복을 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치과를 갔을 때 어디 치아가 어떻게 안 좋아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오늘 요 시간을 통해서 그때 내가 들었던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라는 게 조금 이해가 간다면 아마 요 시간을 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11주차 퀴즈 나가도록 할게요.
세균에서 발생된 산의 작용으로 치질 중에서 무기질이 탈해되고 나서 남아있는 유기질이 세균에 의해서 파괴되어서 생긴 경조직 질환이고요.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큰 치아 상실 원인으로 작용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위에 정답을 단답형이잖아요.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서 과제물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